안녕하십니까. 쿼크에서 빅뱅까지 13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의 제목은 가장 작은 세계와 가장 큰 세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전체 세상인 우주라는 것을 현대 물리학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한 장의 그림에서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폴 고갱이 1897년에 그린 그림으로 자신의 작품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고 이 작품의 제목을 한번 맞춰봅시다. 자, 이 그림의 제목은 그림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여기 보면 이렇게 그림의 제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불어 정도는 다 아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 예,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세 가지 이 질문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을 보면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이 태어나면서 그 다음에 살아가고 그 다음에 죽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고갱이 이 그림을 그렸을 때는 그 고갱이 가장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였다고 그럽니다. 본인도 아프고 딸은 사고로 죽고 뭐 파산해가지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자, 이런 걸 이제 마음에 담고 과연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전에는 다 철학이나 종교 이런 것들이 답을 해왔을 텐데 과학이라는 것이 과연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까? 근데 20세기의 현대 물리학이라는 것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과학도 이 답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생겨났고, 그래서 이, 이 우주론, 그 다음에 입자 물리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현대 물리학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 질문에 과연 어떤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과 종교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나갈 때 먼저 인간을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가치이고 왜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뭐 그걸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반면 과학은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워낙 복잡한 개죠. 그래서 그걸 한 번에 이해하기는 이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하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이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그럼 결국 궁극적으로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그런 내가 이 세상에 이제 보이는 것들, 인간을 비롯한 모든 물질을 하나하나 잘게 나눠 갔을 때 궁극적으로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나 이런 거를 이제 탐구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탐구하는 이제 이 물리학의 분야가 그 소립자 물리학이었죠. 네. 또 반면에 이제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전체는 어떻게 생겼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보다 훨씬 세상이 더 크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가를 이제 추구해 갈 수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이 큰 세계를 탐구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우주의 모습 이런 거를 이제 이게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이 모습이 이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입자 물리학을 통해서 세상의 이제 물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작은 세계를 다루는 과학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여기서 미리 이제 약간의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20세기에 이 우주론이 발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작은 세계와 큰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그걸 이해하려면 가장 작은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걸로부터 큰 세계인 우주의 모습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가장 큰 발견이 되겠습니다. 네, 세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되겠는데, 근데 이 질문이 현대인들만 던지진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 그러니까 고대인들도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 두 가지 예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 그림에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 고대 인도인들이 생각했던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둥글게 있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표현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문명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제 그 밑에 있는 구조들이죠. 보면 이 세상을 여러 마리의 코끼리들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끼리들은 다시 거북 위에 올라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그 거북은 이렇게 또아리를 튼 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재밌죠? 재미있는데 이런 게 궁금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왜 세상이 저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물음의 답이지만, 사실은 또 그 답 속에는 그 인도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점이 숨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서 인도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이 무엇일까? 이거를 이제 저는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궁금했던 것 같을까요? 자, 저는 뭐 이건 사람마다 다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고 물리학자니까 이 그림을 보고서 굉장히 물리학적인 질문을 생각을 해냈어요. 인도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저렇다고 생각한 거는 이게 궁금했을 거다. 이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물체는 가만히 놓으면 아래로 떨어집니다. 다 그 아래라는 게 땅이죠. 그래서 다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러면 왜 땅은 안 떨어지죠? 이 그림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코끼리들이 받쳐줘서. 그럼 곧바로 다음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코끼리들은 왜 안 떨어지냐? 거북이 받쳐주기 때문이죠. 그럼 거북은 왜 안 떨어지냐? 그걸 하려면 그럼 그 밑에 다른 거북을 쭉 갖다 대든지 뭐 이렇게 이제 막아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끝이 안 나죠. 그래서 이 얘기를 끝을 내려면 어떻게 하면 거북이 이제 뱀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뱀은 자기 꼬리를 자기가 물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 떠 있을 수 있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뱀은 아마도 그 하늘을 형상화한 걸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떠 있고,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지구가 놓여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겠죠. 뭐 혹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아마 더 궁금한 거, 아니면 인도인들이 이런 걸 궁금해해서 이런 그림이 나왔을 거다라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다음 예는 그 고대 바빌론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의 모습입니다. 이 바빌론은 그 수메르 문명을 이어받은 그 뒤에 이제 일어난 문명이고, 그래서 이 수메르 문명은 천문 관측을 굉장히 이제 열심히 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문학을 시작했던 이제 문명이죠. 그 후에답게 이 바빌론도 그 천문 관측을 되게 열심히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하늘에 대한 이해가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주의 모습을 생각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하늘이 세 개나 있다.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H1, H2, H3. 이게 이제 거꾸로 이 사람들이 하늘에 대해서 뭔가 많은 걸 알고 있다라는 걸 이제 포함한 뜻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 이제 땅이 있고 물이 있고 뭐 지하 세계도 있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자,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또 궁금해했던 거는 뭐냐면 이 하늘 세계 하늘 바깥에 뭐 다른 세상이 있죠. 근데 여기 이렇게 물결들이 쫙 표시가 돼 있어요. 이 물결들은 뭘 나타낸 걸까요? 여기 보면 H0이라고 쓴 걸로 봐서 이것도 이제 이, 이 H1, 2, 3 이거의 0 뭐 이런 거라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하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결이 있는 걸로 봐서 여기는 물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궁금해지죠. 왜 그 고대 바빌론 사람들은 하늘, 우리 땅을 덮고 있는 하늘이 있고 그 바깥에 있는 하늘에는 물로 가득 차 있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거꾸로 이제 아까 앞에서 했던 대로 그럼 이 그림으로부터 고대 바빌론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점이 뭘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역시 과학자답게 왜 하늘 바깥에 물이 있을까? 그래서 뭐 이 질문을 가끔 이제 학생들에게 하면 비가 오기 때문에 밖에 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뭐 물론 충분히 가능한 답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고대 바빌론 사람들이 저 하늘 바깥에 있는 그 하늘에는 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건 이런 그보다는 훨씬 더 이 심오한 질문을 던졌던 게 아닐까 합니다. 그 심오한 질문은 뭐냐면 우리 세상은 어디에서 탄생했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답이 바로 물에서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의 근본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주 황당한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체인데 그 생명체가 물에서 탄생했죠. 그럼 그 물이라고 하는 게 생명체뿐만 아니라 온 세상, 우주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생각인 거죠. 예, 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럼 이 그림이 맞다면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물에서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물이 이렇게 하늘에 바깥에 많은데 세상이 그럼 한 개만 만들어졌겠느냐? 여러 개 만들어질 수 있겠죠. 예, 이런 생각들은 실제로 그 현대 그 이제 우주론에 와서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여러 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뭐 이런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은 이제 뭐 어떤 게 궁금하고 무슨 질문을 던져서 이런 답이 나왔을까 좋은 생각이 있으면 역시 저에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 늘어나면 질문도 달라지죠. 그래서 그 그리스 시대에 오면은 그 이전에 이제 이 앞에서 얘기했던 바빌론 사람들이 해놨던 천문 관측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해서 조금 더 이제 정교한 관측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미 그 전에 이제 이 하늘을 관측을 해보면 그러니까 세상을 이제 땅과 하늘로 보고 있고 하늘이 더 큰 것 같으니까 우주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하늘을 이해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했고 그 하늘을 열심히 관측한 이제 자료들이 쌓이게 된 거죠. 특히 이 수메르 문명과 바빌론 문명에서는 그러니까 이 천문 관측을 열심히 해서 이런 이제 뭐 이 오행성의 존재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뭐 움직이고 다니고 뭐 언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관측을 쭉 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문명이 만나서 이제 재미있는 걸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인들은 이제 수학이라는 거를 이제 했는데 그 중에서도 기하학을 이제 많이 했고 바빌론 사람들은 산술 쪽에 강했어요. 그래서 이 천문 관측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바빌론 사람들은 그거를 이 산수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했는 반면에 그리스 사람들은 이 기하학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이해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다 보니까
그 천체의 운동, 그 중에서 특히 음양오행이라고 부르는 해와 달과 5행성의 운동을 이해하는 모형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모형의 결정판이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이 프톨레미 모형입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모형은 그 당시까지 알려진 이제 이 음양오행의 운동을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게 대략 이제 기원 후 1세기 정도인데 그 이후로도 거의 1500년 유지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15세기에 와서 그 코페르니쿠스가 나와서 조금 다른 모형, 그러니까 그 전에 모형이 이제 모든 게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런 지구 중심 모형이라면 태양 중심 모형이라는 게 이제 제한이 되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이제 조금 더 정밀한 관측이 나오죠. 그래서 이 티코 브라헤가 거의 20년에 걸쳐서 저 행성 운동을 정밀하게 관측해서 그 데이터를 이제 뽑아냈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이 케플러가 이 세계의 행성 운동 법칙을 찾아내죠. 그래서 이 행성 운동 법칙을 설명하는 제 체계로서 뉴턴이 이제 운동의 법칙과 중력의 법칙을 제시해서 이 행성의 운동을 이제 설명하게 되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움직이는 물체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이해했던 데 썼던 법칙을 땅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땅에 일어나는 물체 운동도 똑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제 접근, 그러니까 이 관측과 그 다음에 수학을 사용한 분석,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큰 믿음을 가지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근대 과학의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행성의 운동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물리학이 탄생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근대 과학이 만들어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네, 뉴턴 시대 이후에도 300여 년 이상 흘렀죠. 어, 그래서 그럼 그동안에 이제 또 근대 과학을 넘어서 이제 현대 과학까지 오면서 인간의 관측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하는 이제 우주의 모습은 그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확장돼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우주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 그 현대 우주론, 그러니까 그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1915년 그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2년 후에 이 우주에 적용한 게 어떻게 보면 현대 우주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서 이 1929년에 이제 허블이 우주의 팽창을 발견했고 그 팽창에 대한 이제 역시 강력한 증거인 우주 배경 복사가 1964년에 발견이 됐죠. 그래서 20세기 20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또 중요한 이제 몇 가지 발견들이 이어져서 이 현재의 우주의 모습, 이제 옆에 이 그림에 있는 이런 이제 식의 그림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 고대 인도인, 고대 바빌로니아인, 그 다음에 근세 이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의 모습, 또 하나의 이제 우주의 모습을 만들어낸 거죠. 또 세월이 또 흘러서 뭐 100년, 200년 또 지난 후에 이 그림이 또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렇게 다루는 게 현대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현대 우주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공간과 물질의 동력학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이해하는 그 동력학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 물질을 이해하는 동력학이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입자물리 표준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우주가 이제 팽창하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 팽창한다라는 사실이 결국 이 작은 세계를 큰 세계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작은 세계에서 작동하는 양자역학의 원리가 현재 우주에서도 관찰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현대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굉장히 간략하게 전체적인 그림을 설명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 시공간의 동력학, 물질의 동력학을 살펴본 후에 우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공간 동력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공간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은 역시 이제 뉴턴이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뉴턴은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그 배경으로서 이 시공간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이 없어도 일단 먼저 시간과 공간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절대 시공간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 절대 시공간을 보면 그 절대 시공간이 가지고 있는 성질, 그거는 이 특별한 시점도 없고 뭐 특별한 지점과 방향도 없죠.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뉴턴의 운동 법칙을 보면,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이는 데는 특별한 속도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는 걸 모두 정리해 놓은 걸 이제 갈릴레이 상대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갈릴레이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대 시공간이 가지고 있는 대칭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그 바탕이 되는 생각이 뭐냐면, 측정되는 시간과 거리는 모든 관찰자에게 다 똑같다라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또 모든 속도는 이제 상대 속도이고 그 크기에는 제한이 없고,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시간의 순서로만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 절대 시공간이 가지고 있는 성질로서 인식이 되었던 거죠. 그렇지만 19세기에 이 전자기 현상에 대한 이해가 커지면서, 그다음에 이 전자기 현상을 다루는 이 방정식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그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특수상대성을 배우면서, 그래서 그 맥스웰 방정식이 갈릴레이 상대성과 뭔가 충돌을 한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이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건 전하와 전류가 전기장과 자기장을 만드는 것을 나타내는 방정식인데, 이 관찰자에 따라서 이 전하가 움직이는 속도 이런 게 달라지니까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이제 20세기로 넘어와서 이 특수상대성이 나옴으로써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맥스웰 방정식에 의하면 결국 이 빛의 속력이라고 하는 게 모든 관찰자에게 이제 같다라는 거였고, 이게 이제 그거를 가정해버리는 게 이제 특수상대성인 거죠. 그래서 이 특수상대성에서 이제 생각하는 시공간은 이 특별한 시점이 없고 특별한 지점과 방향이 없다라는 건 절대 시공간과 같지만, 이 상대 속도라는 것이 무한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이제 한계가 있고, 그 한계 속력이 바로 빛의 속력이고, 이 빛의 속력은 모든 관찰자에게 똑같이 보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타난 결과가, 그래서 이런 공간을 이제 이 민콥스키 시공간이라고 부르고, 이 민콥스키 시공간의 대칭성이 바로 특수상대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수상대성에 따르면 이제는 이 측정되는 시간과 거리가 관찰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 관찰자의 상대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였고, 이 빛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한계 속력이 돼서 물질이나 정보 어떤 것도 빛의 속력보다는 더 빠르게 전달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도 달라져서 이 모든 공간이 다 한 번에 이렇게 인과관계로 연결될 수는 없고, 빛이 도달할 수 있는 시공간으로 제한이 돼서 그 인과관계가 절대 시공간과 상당히 달라진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놀라운 발견은,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제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물질이 에너지로부터 생성되거나 또는 소멸돼서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등등, 그러니까 완전히 시공간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이 개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특수상대성을 이제 완성해 놓고 그 뉴턴 중력에다 특수상대성을 적용하려고 보니까 뉴턴 중력 자체가 이미 특수상대성과는 안 맞죠. 그래서 이 특수상대성을 뉴턴 중력을 특수상대성에 이제 맞게 고치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 작업이 이제 10년이 걸려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일반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일반상대성은 특수상대성과 맞는 게 아니라 그걸 더 확장해서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이제 시공간에 대한 생각을 이 특수상대성을 넘어서 조금 더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걸 이제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일반상대성이라고 하는 건 특수상대성과 어떻게 다르냐? 자, 특수상대성은 이 관찰자의 상대 속도에 따라서 시간과 거리가 달라진다 그랬는데 일반상대성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관찰자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있는 위치에서의 중력의 크기에 따라서 시간과 거리가 다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일반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생각했던 그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간과 공간이 휘어진 정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시공간이 얼마나 휘어 있는가라는 거를 이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물질이다. 그래서 이 물질이 있으면 주변의 시공간이 휘어지고, 그 다음에 그 휘어진 시공간에서 움직이면 그게 이제 우리가 중력을 받아서 물체가 움직이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낸 것이 이제 일반 상대성이죠. 그래서 이 시공간의 개념이 이 뉴턴 시대에 이제 에서 20세기 넘어오면서 크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이 아인슈타인 방정식이라는 게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 그러니까 물질이 어떻게 시공간을 결정하나 라는 걸 이제 결정하는 기본 방정식이고, 우리가 우주를 이해할 때도 결국은 우리 우주 전체의 시공간에다가 이 방정식을 적용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물질의 동력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현대과학은 실제로 잘게 나눠봄으로써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제 알아냈죠. 그래서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사람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 다시 그 세포는 수많은 이제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원자는 이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다시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다시 그 양성자와 중성자는 세 개의 쿼크로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냈죠. 그래서 현재 이 물질 동력학의 그 모범 답안은 입자물리 표준 모형이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입자물리 표준 모형에 따르면 이제 쿼크와 렙톤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해서 뭐 알아내는 과정은 뭐 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분자 원자의 세계 정도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보다 큰 거시 세계,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세상이나 아니면 더 큰 우주라든지 이런 세상을 이해하는데 썼던 이해 방식, 대표적으로 뭐 뉴턴 역학 같은 것이 작동을 안 하고 새로운 양식이 나타난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그 양자역학을 써야만, 그러니까 그 양자역학의 이제 핵심 개념인 뭐 파동 입자 이중성이라든지 이 상태, 그러니까 중첩 상태, 그다음에 뭐 얽힘 이런 것을 써야만 저런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세계를 이해하려면 결국 양자역학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양자역학의 이제 출발점이 됐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빛과 전자를 이해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그게 적용이 돼서 물질의 이제 이해에 이르게 된 데는 이 원자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죠. 그래서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전자기력에 의해서 서로 묶여 있다라는 것은 알려져 있는데, 그럼 그 전자기력에 대한 고전적인 맥스웰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원자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었다. 그건 뭐냐면 원자가 유한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 안정되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 결국 이 전자가 가지고 있던 입자파동 이중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불확정성 관계를 가지고 왜 얘가 이 핵의
무한히 접근해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너무 가까이 가면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작이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보다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게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된 어느 크기라는 게 존재하고 그래서 원자가 안정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물질이 왜 안정되어 있는가를 이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앞에서 봤듯이 이제 이 핵도 그 핵 더 작은 쿼크와 렙톤이라 아니 쿼크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다 이 양자역학의 원리들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입자파동 이중성으로부터 오는 불확정성 관계라든지 사실은 이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과정들이 사실은 그걸 이제 확률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런 작은 세계에서는 그런 이제 이 불확정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입자의 동일성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입자가 두 종류로 나뉜다. 보손과 페르미온이라는 이 두 종류로 나누고, 페르미온은 파울리 베타 원리가 적용되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원자들을 이해하고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쿼크와 렙톤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뭐 어쨌든 이런 개념들을 안고 가야만 아주 작은 세계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들에 의해서 어떤 이제 이 결과, 그러니까 그 결과들이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물질의 궁극적인 실체가 무엇이냐라고 그러면 그 답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입자물리 표준 모형입니다. 그래서 입자물리 표준 모형은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을 이해하는데 두 개로 나누어서 물질이 있고 그 물질의 상호작용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물질은 이 세 맛깔, 그러니까 세 가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세 맛깔의 쿼크와 렙톤으로 되어 있고, 이 쿼크와 렙톤은 스피니 2분의 1인 페르미온이고 모두 물질과 반물질 상태로 존재한다. 이 그림에서 보면 6개의 쿼크가 있죠. 그 다음에 6개의 이제 렙톤이 있는데 이거를 2개씩 짝을 지어서 이런 식으로 3개의 이제 가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호작용은 그러니까 이 쿼크와 렙톤을 서로 묶어서 물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상호작용은 원래 4가지가 있지만 표준 모형에서는 3가지만을 이제 다룹니다. 그래서 강, 약, 전자기 상호작용이 있고 이 상호작용은 모두 이 게이지 이 대칭성이라는 걸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을 이제 게이지 이론이라고 한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스피니 1인 게이지 보손을 교환함으로써 일어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물질과 상호작용을 다루는 이거 말고 이제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힉스 보손이라는 건데 스피니 0인 이제 입자이고 이거의 역할은 이제 이 쿼크나 렙톤 그 다음에 이 힘을 매개하는 입자 중에 약보손이라고 하는 것에 질량을 이제 부여하는데 이것이 작용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작은 세계에는 이 양자역학의 원리가 작동해서 지금 입자물리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 것도 이 특수상대성과 양자역학을 결합한 양자장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아주 작은 세계에 들어가면 무조건 양자역학과 특수상대성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왜 특수상대성이 나타나냐 의아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내가 점점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그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커지죠. 그래서 결국 커져서 그 입자의 질량에 근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입자의 속력이 빛의 속력에 근접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특수상대성을 써야 되고 그런 상황에선 실제로 이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변환이 돼서 그러니까 이 두 물질이 충돌하면서 그 소멸해서 에너지가 됐다가 그 에너지가 다시 다른 물질을
그러니까 들어갔던 입자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이제 입자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가 이제 그런 현상이 실제로 관측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걸 다루기 위해서는 양자역학과 특수상대성이 동시에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서도 결국 아주 작은 세계가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특히 이제 초기 우주에 굉장히 높은 온도의 상태에서 결국 이 수많은 입자들의 상호작용으로 서로 다른 입자들을 새로운 입자들을 다 만들어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런 이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동력학을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물질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를 이해하는데 왜 그 작은 세계에 적용되는 양자역학이 필요하냐.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건 우리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팽창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작았던 세계가 점점 더 커진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우주가 굉장히 광활하고 크지만 그러니까 현대 우주론에 따르면 이것이 옛날에는 굉장히 작은 세계였는데 팽창을 해서 현재처럼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얼마나 작았느냐?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는 우주가 실제로 지금의 원자 크기보다도 더 작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때의 우주를 이해를 해서 그게 팽창하면 현재의 모습으로 왔다를 이해하는 게 우주론이고 그럼 그때의 모습을 이해하려면 그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물질들이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근데 거기를 이해하려면 결국 양자역학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세계와 큰 세계를 이 우주의 팽창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을 해주고 그래서 현재의 우주를 이해하는데도 놀랍게도 양자역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우주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